봄 되면서부터 그런데 4월쯤 되면은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4월인데도 그때는 굉장히 추웠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굉장히 막 스산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전에는 뭐 군것질거리 이런 걸 사다 놓으면 한 사람이 먹으면 또 한 사람도 따라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뭘 사놔도 안 없어져요. 특히 과일 같은 거는 우리 아들보다 큰애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쩌다 과일 한 번씩 사다 놔도 썩어서 버릴 때도 많고요. 모르겠어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특히 저희가 4년 동안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제 마음속에 잠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예진이를 포함해서 그렇게 못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둘, 셋. 일단 자기소개 먼저. 자기소개요? 저는 그 세월호에서 생존한 단원고 이제 졸업한 학생이고 지금은 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를 다니고 있는 22살 장혜진입니다. 처음에는 우선 저희가 인천항 가가지고 갔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낀 거예요. 못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저희끼리는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뭐 고등학교 때 그래도 수학여행이 다 추억이잖아요. 불꽃놀이도 하고 그러고 애들끼리 밤에는 막 이야기 나누다가 잠에 들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애들 다 씻고 밥을 이제 아침밥을 먹는데 저희끼리 이랬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국물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뭐 이러고 먹는 이렇게 파도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웃으면서 넘겼죠. 저는 방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갑자기 배가 확 기우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그때까지 막 웃었어요. 막 친구가 캐비넷 잡고 있다가 캐비넷이 부셔져가지고 문이 막 이렇게 저희끼리 막 야, 너가 부셔뜨렸다 막 이러면서 웃고 있었는데 그때 설마 이 큰 배가 무너질까 생각을 했어요. 큰 배가 침몰할까 생각을 했어요.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되겠지 생각하면서
저희도 다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는 그 캐비넷이 다 무너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캐비넷도 안 무너졌었고 물이 그냥 계속 찼어도 저희도 아마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때 무릎까지 찼었는데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원래 응급구조과라는 게 있는지 몰랐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걸 알고 사실 그동안 저희들은 당사자이지만 용기가 없어서 지난 날들처럼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을 만나는 날이 올 때 우리들을 잊지 말고 18살 그 시절 모습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너무 하기 싫었어요. 저도 집회는 많이 참여했어도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방송 이렇게 나가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또 그것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저의 일이잖아요. 항상 말하는데 제가 당사자니까 제가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부끄럽지 않고 싶었어요, 별로. 또 나중에 친구들을 만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런 말도 하고 싶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싶어서. 승합차. 2014년 4월 15일 밤 단원고 고등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세월호는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상 5층에는 세월호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고 3층과 4층에는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 승객들이 나눠서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공간엔 승객들이 가져온 차량들과 컨테이너 등 화물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이미 침몰하던 단계의 세월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배가 기울기 시작하던 순간이나 침몰 직전의 상황 등은 어떤 기록으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배 내부에는 64대의 CCTV 녹화 장치가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고 직전에 모두 꺼졌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은 탑승자들의 기억 속에만 있을 뿐 객관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가 오늘 새벽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인양된 세월호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선체 내부에서 엉망으로 파손된 채 녹슬어가던 차량들,
그곳에 달려있던 블랙박스 영상들을 힘겹게 복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원된 영상들은 지상 2층에 실려있던 차량들에서 나왔습니다. 배 앞쪽에서 외제 SUV 차량과 승합차의 블랙박스가 복원됐고, 가운데 부분에 있던 화물차와 승합차, 배 뒤편 복층 주차 공간에 있던 경차 등 모두 7대의 차량에서 총 11개의 영상이 복원됐습니다. 이 가운데 배 앞쪽 오른편에 주차돼 있던 수입 승합차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사고 전날 인천항에 도착한 차량이 세월호에 진입합니다. 한번 그때 생일날처럼 장미꽃 들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커피와 디저트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일기예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좋아 좋아. 그리고 다음날 평온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갑자기 충격 감지음이 녹음됩니다. 순식간에 실려있던 차량들이 일제히 한쪽으로 쏠립니다. 전등이 차례로 꺼지고 선체가 더 기울어지는 듯 서로 부딪히던 차량들은 굴러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완전히 침수됩니다.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 장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들이 찍혔습니다. 차 안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겨우 빠져나와 탈출구를 찾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새롭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사고 당시 선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울었는지를 나타내는 이른바 ROH 값입니다. 이 ROH라고 해서 횡경사 속도예요. 이게 횡경사율. 이게 각도가 있으면 이게 9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속도 1초당 이걸 ROH라고 그래요. 레이트 오브 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랐었어요. 이 세월호 침몰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면 이게 급격하게 확 넘어진다는 거죠. 이게 45도 이상, 50도 이상. 세월호가 침몰 전에 이미 기운 상태로 운항 중이었다는 사실도 블랙박스 분석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서는 천장에 매달려 있던 이 쇠사슬. 이 기울기를 통해 세월호가 사고 순간 이전에도 이미 18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기운 각도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급격히 커지는 순간을 사고 시점으로 추정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값을 가지고 계측을 해봤을 때 약 한 0.4도 정도의 평균값의 오차값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저희가 계측한 값이 실제 값과는 한 1.5도 정도 미만으로의 그 오차값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시각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 제각각 설정돼 최대 1시간 이상의 오차를 보였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시간. 이 가운데 한 차량에서 정확한 시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라디오 15를 발견했습니다. 콜 FM 방송입니다. 방송을 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해당 블랙박스의 설정 시간이 표준시보다 11분 3초 빠른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 시간도 한 대씩 맞춰 나갔습니다. 블랙박스의 차량 방향이 조금이라도 겹치는 경우 같은 차량이 찍힌 걸 기준으로 시간을 맞추고, 차량 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비슷한 소리를 찾아 분석 결과 같은 소리로 판단될 경우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주파수 분석을 해본 결과 700Hz 대역에서의 존재하는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일하게 존재하는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는 소리를 가지고 두 블랙박스 영상의 싱크를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표준 시각과 적게는 34초, 많게는 1시간 21분씩 차이가 났던 7대의 블랙박스 시간들을 하나로 맞추고 급격히 배가 기운 순간에 정확한 시각을 구해냈습니다. 세월호는 4월 16일 당시 오전 8시 49분 40초에 이미 18도 정도 기운 채 운항 중이다가 불과 8초 만에 50도 이상까지 급격히 더 기울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월호가 인용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아내지 못했을 정보입니다.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 세월호는 그 침묵 속에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 겁니다. 내가 왔으니까 아이들의 억울함 좀 밝혀주라 라는 뜻으로 저는 솔직히 받아들였습니다. 세월호에 왔을 때. 그래서 그 증거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월호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수색 작업 등이 진행 중인 세월호 내부에서는 안전 장구를 갖추고 조심히 이동해야 합니다. 10분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10분. 차량과 화물들이 실려있던 곳입니다. 그럼 여기는 미니 컨테이너하고 사료들만 실려 있었던 건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쪽이 바닥이죠, 지금? 이게 바닥이죠. 이쪽이 바닥이고. 네, 이게 천장이고. 배가 옆으로 누워있다 보니 22m에 이르던 배폭은 그대로 가파른 절벽이 됐습니다. 안정적인 추가 조사를 위해 세월호 선체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낙하물들이 중간중간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보시면은 이쪽을 보시면 이 바닥에 원래 철판들이 다 있던 건데 발판들이 다 위에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발판들이. 그러니까 그 발판이 떨어지면은 사람이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월호 곳곳은 잘려나가고 뜯어졌습니다. 인양과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뜯겨나간 부분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훼손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물이 들어온 거 막아주기에 저기 삥 둘러서 쳐놓은 거 있잖아요. 위에 장 같은 거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불에. 근데 그것을 선체조사에서 자르지 말라고 일단 했었어요. 예. 자르지 마라. 일단 조사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잘라버린 거죠. 네. 스테빌라이저가 훼손이 됐고, 그다음에 앵커도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앵커도 지금 잘라져 있고, 이런 게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다 잘라진 거거든요. 생업까지 내던지고 4년째 진상규명에 매달려 있는 유족들. 하지만 의혹들은
대부분 해소된 거 아니냐. 세월호를 이제 그만 잊자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검찰이 발표했던 수사 내용을 당시 많은 이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시 불법 중축으로 보건성이 취약했던 배에 과적과 고박 분량이 더해지면서 배가 더 불안해진 상태였고, 결정적으로 선원이 갑작스런 방향 전환, 급 변침을 시도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승무원 등을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법원이 검찰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조타 실수 때문에 배가 침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타수와 항해사의 형량도 줄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침몰을 부른 급격한 방향 전환, 변침은 왜 일어난 걸까? 왜 배는 그렇게 빨리 가라앉았고 왜 구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까? 여전히 많은 진실이 수면 아래 있습니다. 재판까지 다 끝난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그 이후의 상황을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데요. 법원에서는 그 재판 가운데 검찰이 발표한 대로 뭐 불법 중개축이나 과적이나 그다음에 조타수 선원의 어떤 조타 실수나 이런 것이 침몰의 직접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원들에 대한 형량, 특히 이제 조타수의 조타 실수는 무죄가 나왔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어야 그런 침몰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실제로 모형 실험을 반복적으로 해본 결과 검찰이 발표한 원인으로는 도저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났고요. 따라서 이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는 여전히 미궁이다. 이 침몰의 원인도 지금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사하고 수사해야 할 상황인 거죠. 여전히 미궁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네덜란드의 전문 업체에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거대한 수조에 세월호를 3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모형 배를 띄웠습니다. 조건을 달리해가며 세월호 모형은 수없이 물속에 잠깁니다. It's important at the first step of the process that we see how the water came into the vessel. And then, of course, we'd like to understand the actual process of the healing, the capsizing, and the sinking. And we'd like to understand why the vessel sank so fast. 정상적인 배였다면 기운 뒤에도 몇 시간 정도는 바다 위에서 더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유난히 빨리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침몰 과정은 반복됩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아프지만 외면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다잡으며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시 또 그날이 생각납니다. 저희 아들은 5월 15일 날 돌아왔거든요. 꼭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원래 있어야 될 배정받은 건 방 객실 다음 방에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탈출을 하려고 빠져나오다가 아까 물 들어오는 속도 보셨잖아요. 급속하게 물이 들어오고 침몰을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오면서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객실, 그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문을 잠그고. 어떻게 보면 잊어서도 안 되는 거지만 또 그런 기억들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 안에서 받았을 고통, 그 두려움, 몸부림. 우리 아이들 이 손가락 마디 온전하게 돌아온 애들 거의 없어요. 저희 아들도 그랬고. 사 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많습니다. 그 배경엔 세월호를 대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무거운 침묵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업체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 노는 날 이거 나와서 실험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 바쁘잖아 그랬더니 수료 노는 거 있으면 그 노는 날 이거 자유광주 실험을 조건값을 바꿔가면서 하겠다고. 원래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연구자의 자세 아니에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하냐는 거야. 정작 우리나라에서 난 사고인데 왜 사고가 났느냐도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수 쪽과 진보 쪽이 나뉜 다음에 세월호는 진보의 영역으로 넘어갔어. 보수 쪽 학회 분들은 세월호 쳐다도 안 봐. 왜? 진보만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사고는 보수적인 사람도 날 수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날 수 있는 거야. 사고는 누구를 안 가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원인은 모르겠어. 우리 사회가 침묵하는 동안 유족들은 스스로 전문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는 몫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안 하잖아. 지제로엠이 이게 네거티브 GM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쪽. 뭐죠? 그러니까 배우 중심값이에요. 배우 무게의 중심값인데 이게 3.5L에서 4L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선해경이라고 그래서 상수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배는 중심점으로 해서 점점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난 유가족일 뿐이에요. 난 그전에 야채 장사도 하고 영업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 문외한이에요, 진짜. 문외한인데도 지금 4년째예요, 4년째. 세월호만. 대학 학부생 4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월호만 파가지고. 궁금증들을 풀어낼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자며 참사 이듬해에 만들어졌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하지만 당시 다른 정부 부처들은 특조위를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인천에 있는 해경본부, 옛날 해경본부의 그 세월호 참사 당시 무전 내용이나 이런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그 녹음 파일이 100만 개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그걸 제출받으려고 갔었거든요. 근데 문전박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혹시
또 녹음 파일 자체를 어디 다른 데로 옮길까봐 그게 있는 방 앞에서 지키면서 24시간 교대로 지키면서 그 한 7, 8일 정도 거의 농성 비슷하게 했는데도 결국 자료는 100만 개 중에 1%도 안 되는 7,000개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죠. 우리가 그 낚싯배를 빌려서 그 인양 현장을 갔는데 상하이 셀비지가 막 그 해상 크레인 그 무거운 머리를 가지고 우리 특조위 조사관이 탄 배 쪽으로 위협하듯이 그걸 막 휘두르는 적도 있었고요. 이쪽으로 좀 더 붙여주시죠, 선장님. 이쪽으로 조금 더 붙여주시죠. 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수행 중입니다. 공무수행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국가기구고 조사기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통령 소속도 아니고 국회 소속도 아니고 대법원 소속도 아닌 그야말로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국가기구라는 것은 이 각 정부 부처가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줘야 쓸 수 있는 건데 뭐 거의 국가기구가 아닌 것처럼 대우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5,500억의 예산이 나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체 시킵시다! 시킵시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특조위 사무실 주변. 특조위 내부에서도 매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특조위 위원은 17명. 그 가운데는 당시 여당, 현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5명 있었습니다. 이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던 당시 여당 추천위원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어떤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그냥 이런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거 만들었고. 하지만 이런 이 위원도 언제부턴가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배제됐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뛰어넘지 못할 벽이죠. 그쪽은 아예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나는 가능한데 최소한 절차적인 거, 그다음에 왜 이걸 대통령 조사를 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게끔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일들을 한 다음에 하자.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당시 해수부에서 만들었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입니다. 특조위에 청와대 조사 시도를 적극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은 전원 사퇴하자는 시나리오가 적혀 있습니다. 이 위원은 당시 해수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가 난감한 상황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전원 사퇴를 위해서 부위원장도 사퇴 얘기해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 박 대통령하고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나는 다르다 그랬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썰렁했죠. 완전 철렁했죠. 무슨 구체적인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직원들이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아예 나한테 보고를 안 해요. 그냥 넘어가. 심지어 그 이석태 위원장 하고 더 치밀하게 뭐 일들을 진행하고 나는 거의 왕따 수준이었어요. (2015년 11월에) 열린 특조위 전원위원회. 결국 이현 위원을 포함한 여당 추천위원 전원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방안에 반대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그날 대통령이 뭘 했길래 조사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예 사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장에서 퇴장하시는 겁니까? 사퇴합니다. 아예 사퇴하시는 네, 사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저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사퇴하십니까? 실제로 사퇴를 한 건가요? 실제로 사퇴한 사람은 이현 부위원장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 집에 간다고 가셨잖아요. 그냥 집에 가신 거죠. 원래 사퇴서를 내야 이게 사퇴가 처리가 되는데, 황전원 의원은 이제 부위원장이 사퇴한 후임으로 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지는 못하고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해산당했죠.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2기 세월호 특조위라 불리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의장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던 황전원 위원은 이번 특조위에도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으로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저한테 기억에 가장 남았거든요. 정말 사무실에서 나갈 때 저희가 사무실을 나가면 어떡하냐, 일을 좀 해달라, 이거 시간 끌게 하면 안 된다, 제발 좀 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집에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본인한테는 아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집에를 가겠다고 하고서 갔는데 지금 2기 특조위 때 임명이 됐다 그래서 만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주소를 치고 집을 가야지 여길 왜 와요. 여기는 일하는 곳이에요. 언론 공범자 청산하라! 특조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언론이 제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침묵했습니다. KBS 윤보미 기자는 2015년 당시 세월호 특조위 취재 담당이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그런 청문회나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기자들이 풀 워딩을 쳐서 보고 형식으로 올리는데, 그래야 이제 다른 기자들도 보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논의해서 뉴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첫째 날부터 거기에서 오가는 말들을 다 쳐서 보고 형식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제 부장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중요하거나 새로운 내용 아니면 녹취를 풀어서 올리지 마. KBS에서 세월호는 오랜 시간 동안 금기어나 다름없었습니다. 2015년 12월에 이제 세월호 특조위에서 첫 번째 청문회를 했었어요. 이제 3일에 걸쳐서 청문회를 했었는데, 저희 회사는 당연히 중계는 하질 않았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합해서 9시 뉴스에 리포트가 한 번도 나가지가 않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이제 평기자들 사이에서 그래도 이게 발생 뉴스로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9시 뉴스에 리포트를 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기자협회장이 편집회의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지막 날이니만큼 정리하는 리포트를 9시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부장단이 이거는 편집권에 대한 침해다, 우리는 그 뉴스를 그렇게 그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해서 성명서를 낸 일도 있었거든요. 특조위 관련한 리포트는 청문회 빼고는 한 2-3개 정도밖에, 그것도 대부분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홍, 분란 이런 내용이었고, 앵커 멘트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제가 뭐 조사를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를 의결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 조사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또다시 상임위원들 간의 내홍에 빠졌습니다. 언론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오보 등 잘못된 보도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특조위의 취재진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참사 뒤 진상규명 단계에서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4년이 지나도록 침몰 원인조차 밝히지 못한 데는 세월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언론의 책임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보도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야속했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고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이들을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정작 그런 부분들을 알려야 되고 국민들에게 소식을 전해야 될 언론들이 오히려 왜곡하거나 폄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애써 회피하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그 세월호 특조위의 언론팀장을 맡고 있던 개인적으로도 큰 자괴감을 느꼈었죠. 두 가지 그 감정이 같이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KBS나 MBC 여기하고는 얘기해봐야 보도도 안 할 거고 얘기해봐야 왜곡해서 보도할 거고 그러니까 뭐하러 거기 상대해. 그런 생각도 드는 동시에 그래도 다른 작은 언론사에서 몇 번 방송하는 것보다는 KBS에서 단 30초짜리라도 한 번 얘기해 주는 게 효과가 훨씬 큰데 어떻게든 또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이 두 가지는 생각이 같이 들어요. 방송사의 주요 프로그램이나 보도 자체가 그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SNS에도 그래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런 거 많이 오고. 근데 침묵을 해버리면 무슨 얘기가 오냐면 요새 뭐 세월호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진짜 끝났구나. 아니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아무도 보도 안 하는데 당신들은 왜 여전히 노란 옷 입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 뭘 더 바라는 건데?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요 언론사나 주요 프로그램 또는 9시 뉴스 여기에 좀 비굴해 보이더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몇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어머님들이 이 작품을 한 30번 정도 많이 했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극을 시작해서 극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뒤에서 떨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공연을 보실 때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일찍 퇴근하시네요? 아니요. 퇴사하고 오는 길이에요. 네? 퇴사요? 아, 그러시구나. 아무래도 힘드시니까. 할아버지 모르셨구나. 저기 세월호예요. 아, 그래요? 네, 유가족이라고요. 있었는데요. 한 달에 딸랑 웃으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이 배우들의 아이들은 모두 세월호에 탄 단원고 학생들이었습니다. 몇 년이면 벌써 10년째요. 그리고 단 한 사람을 뺀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지난 4년간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대사들을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러게. 또 왔네, 또 왔어. 뭔데요? 세월호 말이야.
딸이 연변하고 믿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된 것 중에 연변아? 누군 돈이 없어서 난린데 누군 갑자기 돈벼락 맞게 생겼네. 들려. 말이 너무 심하다. 아니 사실은 사실이잖아. 죽은 애만 불쌍하지. 산 사람들 인생 앞으로 폈지 뭐. 이건 유례가 없는 일이래. 아니 교통사고 비슷하게 어쩌다 생긴 일에 이렇게 보상금 많이 주는 경우가 없대. 막말로 나라를 지키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 아유, 그렇구나. 스스로에게 비수가 되는 대사를 끊임없이 자기 입으로 반복하는 유족들.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며 세상에 먼저 말을 거는 건 단순한 이유에서입니다. 허무하게 먼저 간 아이들 대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저희 봤을 때 세월호 유가족 가까이서 처음 봤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먼저 정권에서 막 광화문에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막 아무튼 세월호 유가족은 너무 뭐라 그러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연극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광화문에서 그렇게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겠다. 분명히 그런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아직도 세월호냐고 말합니다. 정권이 바뀐 뒤 오히려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대통령도 바뀌고 다 밝혀준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냐. 이제 다 잘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갈 길이 멀은데 다들 합동 연결식까지 하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 무서워요. 수없이 반복해왔던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억울한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생겨나면 안 되겠다. 그러려면 이런 참사가 또 일어나는 것을 막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유가족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를 만나서 모두가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 차례가 돼버렸네요. 유가족이 된다는 거는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지금 내 차례가 될 줄을 몰랐네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저도 40년 넘게 그 생각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한테 그런 불행은 올 이유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나도 그 생각 갖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언제 누구에게 유가족의 차례가 돌아갈지를 모르는 사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는 이미 지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침묵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미 자식을 보낸 예은이 아빠인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도 예은이는 못 돌아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유가족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응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누가 무슨 일로 또 다른 유가족이 될지 모르는 이 사회에서 아직 유가족이 안 된 여러분들이 침묵하지 말고 외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부터 규명해야 하고 그래야만 다음 차례는 여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론인이기 이전에 아빠잖아요. 아빠니까, 엄마니까. 그래서 내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싸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들의 바람은 그겁니다. 침묵을 하면 내가 힘든 게 아니고요. 침묵을 하면 그 침묵한 그분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의 힘, 목소리 필요하다는 겁니다.